자, 우리 오수업은 73쪽에 표현기법, 이를 말하는 수사법이지. 표현기법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 이 표현기법도 물론 예전 같으면요, 그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해가지고 그 속에 어떤 기법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 그게 없고, 자, 크게 큰 범주로 보세요, 그냥. 자, 이 표현기법 문제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법의 대표가 은유와 직유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유, 직유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치? 근데 자,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묶어서 자, 첫 번째 직유가 있고, 자, 두 번째 은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직유가 되든 은유가 되든 비유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유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원리에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유추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원관념을 구체적 보조관념을 통해 제시를 합니다. 그때 항상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는 유사성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 원관념을 그것과 유사성, 유추관계란 말 빗줄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다른 사물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법인데 그 비유 대표가 바로 직유언이죠. 여러분들 직유 그랬을 때 뭐 보고 알아요? 마치, 처럼, 듯이, 인양, 같은, 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 연결어가 원관념에 붙는 거야, 보조관념에 붙는 거야? 그렇지, 보조관념에 붙어야지. 자, 그래서 직유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자, B처럼 A, B 같은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보조관념에 이 연결어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그러면 거기에 병든 나무하고 생명하고 원관념이 뭐야? 생명이 돼야지. 반드시 보조관념이 없는 거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면 달하고 나그네하고 원관념이 뭐겠어? 나그네겠지, 당연히. 자, 좋아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그래요. 거기에 이제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내 누님이 있고 꽃이 있죠? 원관념이 뭐냐 했더니 누님이요. 아, 그럼 누님 옆에서야? 항상 그 연결에 붙는 것이 뭐다? 보조관념이야. 자, 이 입에서 은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유는 자, 우선 가장 쉬운 것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래요? A는 B다. 그때 가장 쉽게 여러분들 이 은유법 하면은 생각나는 시 있을까요? 김동명의 내 마음이라는 시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나그네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내 마음과 호수 중에서 원관념은 내 마음이 호수야? 아, 당연히 내 마음이 돼야지.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자, 내 마음은 호수를 직유로 바꿔봐. 그래서 내가 원관념, 보조관념 물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내 마음 같은 호수. 아니야. 항상 보조에 붙는 거야. 예, 호수 같은 내 마음이지. 여러분들 옛날 영화에 있었어요? 개 같은 인생? 그러면 원관념이 개입니까? 항상 보조에 붙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은유를 줬을 때 A는 B다를 안 준다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 은유를 줬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자, 이제 함정이에요. 원관념이 보조관념을 수식하는 듯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법으로 보면은 의가 관익조산입니까, 그죠? 그러면 A의 B가 된다는 뭐예요? 이 관형어 채운 공식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원관념이 보조관념을 수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의 은유를 준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자, 그게 낙엽의 산더미 그랬습니다. 그러면 낙엽이 있고 산더미가 있잖아요. 그럼 원관념은 낙엽이야, 산더미야? 산더미가 아니라 낙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더미처럼 낙엽 있는 낙엽,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뭐 낙엽은 산더미가 아니라 낙엽의 산더미 이런 식으로 항상 주의할 것은 은유에서 어디가 함정이다. 원관념이 보조관념을 수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세 번째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은유가 되든 직유가 되든 우리가 쭉 보면은 반드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떻게 돼요? 둘 다 문맥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비유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원관념이 겉으로 안 드러나요, 이게. 안 드러나. 그리고 보조관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은유에서 주의할 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식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상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비유가 있고 다음에 상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은 뭘까요? 추상적인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시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비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사성, 다시 말해 유추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아예. 그럼 뭐만 나오겠습니까? 네, 보조관념 하나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절대 유사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알죠?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성북동산에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대. 그럼 우리가 성북동 비둘기 있을 때 비둘기만 씌워놓고 비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비둘기가 뭐라고 그래요? 평화. 그렇다고 치자고. 그럼 비둘기하고 평화하고 뭔 유사성이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시어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우리 시문이 나왔을 때 내포적 의미 또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물었을 때는 그건 상징 문제야.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은유에서 함정은 뭐냐면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뭘로 상징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 이런 은유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원관념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유인지 상징인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유사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니까요. 거기에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자 밑줄. 이게 이제 우리 최초의 시조 중에서 우탁의 탈로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그럼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백발이. 이렇게 유사성이 있었을 때는 상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은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 중에서 대표가 은유와 직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볼까요? 밑줄 친 부분들 중에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비유했을 때, 자, 뭐 있었어요? 직유가 있고 또 은유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함정이 뭔지 아세요? 뭘 주겠습니까? 눈에 보이듯 생동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 함정은 뭐냐면 묘사하고 절대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보세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역시 토굴처럼 음습하였다. 어때요? 직유죠? 자, 토굴처럼 그랬고요. 또 지그릇을 봅니다. 할머니 이빨은 마치 듬성성 파묻은 뭐처럼? 옥수수처럼. 또 리를 보면은 하얀 머리카락 뭐라고 썼어요? 네, 털 빠진 모자를 쓴 것처럼. 자, 전부 직유죠? 네. 그런데 닌을 봐봐요. 얼굴 주름마다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어때요? 그냥 묘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유라고 나왔을 때 사실 비유하고 상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지만 여기서는 1번은 뭐야? 비유하고 네, 묘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은유 공식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똑같은 A는 B다를 안 준다는 거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세요.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직유죠?
네. 그 박목월 선생의 가정이라고 하는 시 같은데 이게요. 네. 그래서 그 옹기종기 아랫목에 있는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을 뭐라고 했어요? 강아지로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애들 이 말이겠죠. 네. 직유입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산을 태우고 한 바다를 말리는데 은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순간에도 여기 함정이 뭐냐면요. 이걸 생략을 한 거예요. 봐봐요. 조사를요. 그러니까 근심의 산, 한의 바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은유를 줬을 때 A는 B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준다고요? A의 B를 주고요. 이 예문에서는 그나마도 이 의를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네, 답이 2번입니다. 그러면 자 3번은 뭘까요? 네,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자 밑줄이 빠졌네요. 그죠?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밑줄이에요. 자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빼앗았는데 죽음도 안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서는 논리적인 오류가 됩니다. 말이. 그지? 그러나 안에 진리를 감추고 있죠? 그럼 3번은 뭐겠습니까? 역설. 좋아요. 다음 4번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역시 밑줄 빠졌습니까? 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밑줄. 굳이 한다면은 뒤에 느낌표 있잖아요. 얘는 영탄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육을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A는 B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뭘 준다고 했었어요? A의 B를 은유 준다는 것이 함정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1번은 직유고요. 3번은 역설법이고요. 4번은 영탄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자, 뒤에 이제 상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징은 똑같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 근데 얘는 비유하고 다른 뭐라고?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보조관념만으로 네, 다른 사물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자, 세 번째는 읽어드릴까요? 네. 여기 있었네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자, 상징하시고요. 자, 상징은 원관념이 본문에 없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문맥에는 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보조관념 하나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시어의 자, 이 보조관념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 잘 봐요. 거기 암시 있잖아요. 암시. 그러니까 보통 함축적 의미 또는 내포적 의미 이렇게 물었을 때는 비유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상징입니다. 다만 이 보조관념의 상징이 자 둘로 거기 보니까 자 전통적 상징 같은 말로 관습적 상징, 제도적 상징, 고정 상징, 사회적 상징 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럼 원관념이 겉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요 원관념 알아요 전부 다. 아까 여러분들도 비둘기 평화 그런 거. 자, 근데 모든 시에서 다 비둘기가 평화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작가 개인이 작품 속에서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는 다 뭐예요? 바로 창조적 상징이죠. 그래서 창조적 상징, 또 문학적 상징, 사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해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비둘기가 평화라면은 우리 성북동 비둘기에서 그 비둘기는 뭘까요? 문명에 의해서 소외된 인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요, 잠깐 좀 이 상징 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뭘 준다고요? 당연히 창조적 상징 줄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 우리 소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걸 줘요. 시험 문제 이제. 네. 같은 시를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죠, 눈. 겨울에 되면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눈 그랬을 때 어떤 시에서는 눈을 순수로 말하지만 이런 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육사에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그럼 그때 눈도 순수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은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소방직에서는 뭐 눈이다. 우리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많은 시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람이란 시어가 나온 시들을 네 개를 줘요. 그리고 바람이 주쳐놓고 다음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소재를 갖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뭐 네 번째 의인법이 있고 다섯 번째 화류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법하고 화류법은 뭐 굳이 구분한다면은 의인법은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고, 그죠? 네, 화류법은 네,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선생님들이요, 의인법과 화류법을 비교했을 때 의인법이 범주가 크냐 아니면 화류법이 범주가 크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법 밑에 보시면은요, 의인법은 생물과 무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까닭에 화류법도 넓은 의미 어디에 포함이 된다? 의인법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의 인격, 사람의 특성을 비유한다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고요? 네, 의인법이 되고요. 자, 이에 비해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의인법에 그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사물의 인격을, 사람의 특성입니다.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기법으로서 주로 객관적 상관문을 통한 뭐의 특징? 감정이입이 네,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자, 네 번째는요. 자, 중요한 거 할게요. 대유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유법. 그러면 우리 문법에서도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를 대신한 게 뭐예요? 대명사죠. 좋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대신한 게 뭐예요? 대유죠. 대신 비유한 거예요. 대신 비유. 자, 대신 비유한 건데 이 대유법을 다시 둘로 나눴었죠. 자, 뭐하고 뭐하고요? 네, 제유와 환유로요. 그러면 자, 제유했을 때는요. 제유했을 때는 사물의 부분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물의 부분이나 특징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세요. 자, 대유는 대신 비유하는 거니까 제유는 사물의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약주는 술의 종류잖아요. 그죠? 네. 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는 어떠니? 오른쪽에 위를 보면은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호는 강과 호수잖아요. 그러면 강과 호수는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강호가 자연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네, 일부 부분으로서 전체를 펴는 거고, 이에 비해 자, 환유는 부분이 아니라 네, 속성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흰 옷 입은 소녀의 불멸의 순수다. 그러면 그 흰 옷 입은 소녀였을 때 우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흰 옷 입은 소녀가 우리 민족의 부분입니까? 자, 삼천리 이래서 금수강산이다. 그럼 금수강산이 우리 삼천리의 부분 아니잖아요. 바로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의성법, 의태법. 자, 이걸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의성법은 우리 뭘 사용하는 거야? 우성우주부. 의태법은 의태허지무. 자, 이건 쉽겠고요. 자, 다음에 중의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 중의법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의미론에서 문법에서 중의적 표현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 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때 이 중의법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배웠듯이 자, 첫 번째
자, 중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적 의미는 그 낱말의 뜻을 직역을 하세요. 그 대부분이 낱말의 뜻을 직역을 합니다. 자, 이에 비해 이제는 자, 문맥적 의미 또는 주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단어의 뜻을 낱말을 직역한다면요, 이 문맥적 의미의 모습은 직역보다는 주로 비유를 해요. 비유를. 근데 이 비유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사람을 비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중2법 잘 나오는 거. 뭐 황진 시조에서 늘 나왔었죠.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그 벽개수를 자 직역해 볼까요? 푸른 신의 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벽개수는 이은원이라는 사람의 호야야, 호. 자, 또 하나. 명월이 만공상하니 시어가 늘었더리. 자, 명월은 밝은 달이잖아요. 근데 이때 명월은 뭐야? 황진이잖아요. 네, 황진이 호가 명월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중의법에서 또 잘 나오는 작품 한번 해볼까요? 수양산 바라보며, 우리 하반기에 박팽년 성산문 시 나왔었죠. 성산문에서는 이제 이 몸이 죽고 가서 물론 그 시간 나왔었는데 이 작품에 절이가가 있습니다. 그 조금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제가. 자, 이 성산문에 자, 절이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양산 바라보며 했을 때, 자, 수양산이 있습니다.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이면서도 수양대군이다. 거기에 이제 밑줄. 자, 뭔 얘기냐면요,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조금씩 졸리죠? 나도 졸려.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만 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른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요. 네. 선생님은 졸아요. 그러다가 졸 때 선생님들 다 표정만 말씀드릴게. 이 뒤에다 기대요. 이렇게 기대고 말씀을 하시는데 톤이 일정합니다. 톤이 일정해요. 눈이 초점이 없어요. 어디를 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나마 그러다가 아차, 내가 강의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이 노트를 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나마 더 써놨으면은 가능해요. 근데 같이 졸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한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했는지. 그러면은 이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빛이 그래 했구나. 자, 여기까지 했었죠. 자, 다음에 모르죠? 그때 졸고 있어요. 자, 중국의 이제 그 거대사를 보시면은, 자, 하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고요. 다음 주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나라가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 은나라가 주나라의 멸망을 합니다. 그때 주나라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은거하면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은나라의 충신이었었던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 이름이야 이거. 그래서 백이와 숙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는 은나라의 충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통 절개를 지킨다, 또 충신의 어떤 대명사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제였습니다. 근데 왜 성산문은 만고의 충신이라는 이 이제를 한탄한댔을까요? 그 얘기예요. 수양산은 은나라 땅이야, 주나라 땅이에요? 주나라 땅이잖아요. 은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은, 살면서, 그게 무슨 충신이라는 거야? 나는 죽어도 그 고사리도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네.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밑에도 나오네요. 줄여 죽은 자들,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채미도 하나 건들까?
어찌 고사리를 캐서야 쓰겠느냐 그 말이야. 채미도 역시 중의법이에요. 그래서 자 중심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중심 의미는 고사리를 캔다. 밑자가 고사리 밑자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세조가 내리는 조그마한 녹봉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그래서 성산문이 죽고 난 이후에요. 성산문 집에 국가 내려보니까 세조가 내린 녹봉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먹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먹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제 이어지는 대목이 비록 푸성키지만은 푸세 것이지만은 과연 그 고사리는 누 땅에 났더냐 말이야. 남의 땅에 난 고사리 캐먹고 살다 죽었으면서도 그게 무슨 충신한 얘기지. 절대 충신했다는 뭐야? 그 고사리도 안 먹었어요. 충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기의 절의를 내세웠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뒤에 이제 풍유법이 있고 다음에 우화법이 있고 자, 하나 더 합니다. 비유법에서 꼭 해야 될 자, 6번째. 이건 내가 오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었어요. 어떤 거요? 여기에 희연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희연법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그래서 우리가 말장난 그런 뜻인데 물론 이 언어 유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쓰거나 동음 이를 써서 뜻의 묘를 부리는 기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언어 유희는 어순을 바꾼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뭘 사용한다고 썼어요? 동음, 네, 이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언어 유희했을 때 거기에 오전 시간에 배워졌던 봉산탄 기억나세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계잘량 그 양과 개다리 소반에 반하고 양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이 같은 이유 때문에 네, 요걸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죠.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나왔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서방에 쓸 때 서를 글서자에 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서하고 선역 서자의 서가 음이 같다 하여 서방 남방 이래 버린 거죠. 오른쪽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맨 밑에 그 이제 추장기를 보게 되면은 이몽룡이가요. 이몽룡이가 이제 암행을 다 출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고을 수령들, 또 각 마을에 이제 갇혀 있었던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죄자, 죄가 없는 사람은 방송 다 이제 놓아 보내고. 근데 춘향이가 칼을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춘향이 절개를 이제 시험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네가 한 번 기생이었으면 말이지 기생이지. 기생이 무슨 절개가 있더냐 말이야. 그랬더니 춘향이가 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네가 기생인데 어찌 네가 일정한 지하별 생겼을까? 그러면서 무슨 네가 열려냐? 그랬더니 이부를 섬겼네다 그래요. 이부의 빗줄. 아니 어찌 이부를 섬기고도 어찌 열려라고 할꼬?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춘향이가? 이부 그거 오얀이자 이부가 아니라 뭐야? 두이자가 아니라 오얀이자 이부로 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이의 이와 오얀이의 이가 음이 같다는 걸 가지고 이것도 언어 유희가 되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 16년 소방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거예요? 예,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유사하지 않은 겁니다. 유사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우선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그 갈비가 사람 갈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갈비를 뭐예요? 이 갈비 있잖아요. 뜯어먹는 갈비를 이 갈비로. 자, 3번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보는 부족해. 나는 너를 오랑해. 사 다음에 오잖아. 초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어때요? 어순을 바꿔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 유기법이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원숭이 언덩이는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우리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건 연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어 유희의 표현 방식이고 1번, 3번, 4번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언어 유희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강조법입니다.
그럼 강조법에서는 자, 지금까지 그냥 비유법을 했으면요. 지우개가 이리 갔었나요? 그래서 강조법 하게 되면 거기서도 몇 개만 기억합시다. 자, 지금은 비유법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큰 파트는 자, 강조법이었었는데 그럼 강조법 중에서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바로 점층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층법에서 함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점층법 했을 때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지? 또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점층이 밑에 나와 있나요? 과정법부터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자, 과정부터 할게요. 그럼 과장법 했을 때는 작은 것을 크게, 그치? 실제보다 더 크고 많게. 그런데 작거나 적게 하는 것은요. 이걸 준다는 거지, 시험 문제의 함정은요. 그래서 과장법 했을 때 크거나 많게 하는 것만 과장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보다 크거나 많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대과장이라고 그러고, 네. 작거나 적게 하는 것은 뭐겠어? 바로 향소과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함정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이걸 주는 거야, 이거. 아니, 크게 하는 것은 과장이고, 그럼 작게 하는 것은 뭐냐 했더니 과소법이고. 과소법은 없어. 무슨 과소법이 있어? 됐어요? 네. 그래서 크거나 많게 하게 되면 누구나 과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함정 어디다 파겠어요? 여기다 파는 거죠. 그래서 자, 작거나 적게 하는 거 있죠? 네, 이것을 향소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과소법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점층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함정이에요. 자, 점층법이 있고, 자, 반대가 뭐겠어요? 네, 그렇죠. 첨강법이겠죠.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은 분명 점층과 첨강은 반대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는 뭐 돼요? 점층이 첨강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 향대과장, 향소과장에서 과장이 있잖아요. 그럼 과장했을 때 작거나 적게 주는 것을 함정으로 판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첨강법을 줘요. 시험 문제는요. 근데 점강법을 줬는데 보기는 뭐가 없어요? 점강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점층법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점층이 점강을 포함한 얘기고요. 다음, 영탄, 미화. 자, 읽어주세요, 그냥. 다음에 연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왼쪽에 4번에 2번 보기 문제. 원숭이 연덩이는 빨개 그거. 앞말의 끝부분을 다음 말의 첫 부분에 놓고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야. 연쇄. 그래서 연쇄에서 많이 나왔던 예문 자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시험지에 나왔던 문제야. 그리고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가에서 나왔던 그 시조 봐봐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그러면 끝부분을 앞으로 읽어봐 이제. 고인을 못 뵈도 여든 길 알패 있네. 그럼 끝부분을 앞으로 읽어봐. 여든 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떨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연세라고 합니다. 다음 비교, 열거, 현재, 명령. 자, 쭉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시고. 그래서 그 열거법이 나왔던 부분이 예전에 우리 소방직은 아니고 서울시로 기억나는데요. 그게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이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했더니 넷이었고요. 다음에 현재, 명령. 다음에 자, 네 번째는 강조법에서 자, 억양법이 있어요. 자, 억양법. 악센트를 주잖아요, 우리가. 자, 처음에는 칭찬했다가 나중에 비난을 하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비난했다가 나중에 칭찬해줘요. 근데 강조는요, 중심 내용은 항상 뒤에 있는 거죠. 그 양반 몰골은 흉악하지만 문자성은 참 기특하오. 그러니까 꼴에 거지 같은 것이 그래도 문자는 잘 쓰네. 뒤쪽에 항상 핵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반복, 다음에 13번에 대조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대조. 자, 서로 대립이 되는 단어나 의미를 맞세워서 그 차이에 의해 강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대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요. 자, 잠깐 봅시다. 자, 두 구를 맞세우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대조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조법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건데요. 자, 단어의 대조. 단어 대조.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자, 이 단어, 단어 자체에서 반대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만 대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조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또 하나가 대조가 있습니다. 강이 파라니 새가 더욱 희고. 자, 그 파란 강물과 흰 새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자, 이랬을 때는 뭐예요? 네. 색채 있죠? 색채의 대립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대조법입니다. 그러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조가 또. 세 번째는 감각의 대조도 있어요. 들을 때는 우레려니 본인한 눈이로다. 그래서 심리 밖에서 들었을 때는 관동대국이거든요.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더니 직접 와보니까 뭐야? 하얀 눈이 내린 것 같더라 말이야. 그래서 청각과 시각의 대립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감각의 대립도 어디 포함이 됩니까? 대조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법 하게 되면 항상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거래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비문학에서는 설명의 방법 중에 우리가 뭐가 있어? 예시가 있잖아, 예시. 근데 그 예시가 이거 잠깐 설명합시다. 그래요? 첫 번째. 그래서 거래법이다. 또는 예증법이다. 또는 예시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추상적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그게 구체적인 예의 동그라미. 근데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거래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가 뭐냐? 예가 주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 거래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문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소방직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작품이 있어요. 꼭 알아둘 작품. 어떤 작품이냐면 자, 우리 용비어천가 125장 끝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끝장에 보면은 닌금아, 그러니까 그 후대 왕에 대해 훈계를 주기 위해서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닌금아 알아줘서 낙수에 사는 가이시여 하나빌 믿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밑줄 쳐놓고 한자 나왔을 때는 늘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 파단책 나왔던 거. 근데 자, 이 부분은 한자로 제시했지만은 만약에 수사법을 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거래법이에요. 그래서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을 했다 해서 인용법 또는 예시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따로 나왔을 때는 무슨 법? 그것을 거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강조법이었으면 이제는 문맥에다가 변화를 줘요. 변화. 자, 이제 변화법을 드릴 텐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변화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때 우선 변화법 중에서요. 자, 반어하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역설 있습니까? 예. 일단 이건 좀 더 할 테니까요. 자, 그 3번에 대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꾸법. 가락이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나란히 하여 형식적인 묘미나 조화를 이룬대요. 자, 근데 문제는 두 구를 맞세운다는 점에서는 대꾸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조요. 그래서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두 구가 맞섰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대조하고 대꾸를 봤을 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꾸 속에 뭐가 있어요?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구를 맞세웠다 하지만 아까처럼 음이나 색채나 감각의 대립이 없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대꾸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조가 있다면 그때 그 대조 속에는 대꾸법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꾸가 대조를 포함한다는 말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자 79쪽. 자, 두 번째. 자, 반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그치? 반대로. 근데 이 반어법을 이제 우리가 외래했을 때는 그게 아이러니라고 그랬고요. 아이러니. 그리고 이 반어법을 언어와 뭐의 모순? 상황의 모순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니 그러면 반어하고 역서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겉에 드러난 표현 자체가 말이 되나 안 되나 봐라. 말이 되나 안 되나 봐라. 말이 되는 것은 반어예요. 하지만 그게 전달하려는 상황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 겉으로 표현한 의미와 속으로 숨어있는 의미를 서로 반대가 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어법 나왔을 때 있잖아요. 우리 수방제 문제에서 이 반어법이 시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밑줄 쳐놓고. 그래서 자, 시하고 소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반어의 모습이 나와 있는 작품도 좀 외우는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밑줄. 대표적인 작품 좀 기억하세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에이불비라고 그래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면으로 통곡하겠다는 얘기지, 그거. 그치? 역설이 아니라 반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작품을 보면은 고려가요 정석가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바삭바삭한 가는 모렴에 군밤에 다 때리십니다. 뒤에 이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말을 또 한번 할 거예요, 제가요.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이. 자, 밑줄. 덕이 있는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별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하는 식으로 반어를 표현했죠. 또 우리 반어 잘 나온 작품이 거기에 김소월의 먼 후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오늘 또 어제도 아니 있고 그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표면적으로 영원히 임을 잊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잊었노라. 잊었노라 하고요. 표면적으로 반대로 말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시만 나와 있지 않고 뭐까지요? 소설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반어적 기법을 사용한 소설들을 쭉 한번 묶어놔 봤어요. 그리고 그 소설 중에서도요. 자, 소설 중에서도 아예 그 제목 자체가 반어인 작품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1번에 전영택의 화수분, 2번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3번 최만식의 태평천하, 5번 김희정의 금 따는 콩밭, 9번 박영준의 모범경작생. 이런 것들은 아예 제목 자체가 반어예요. 제목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반어적 기법이 그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79쪽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와 같은 표현법이
드러난 것은 그러면 방금 이제 김소리 진달래꽃 하고 나왔으면은 어느 부분일까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있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이요.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소방지 문제를 보면은 반어법이 있으면은 반어법하고 뭘 구분하라? 그렇지요. 역설법하고 반어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요. 자, 그러면은 반어니까요. 답은요. 4번이에요. 이 반어법에서 잘 나온 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4번의 그 시가 그 황동규라는 네, 시인이 쓴 작품 같은데요. 네. 황동규의 그래서 그 반어에 그 제가 예를 쭉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반어 밑에. 그래서 그 문제 나와 있는 것은 내 소개를 안 했어요. 일부러요. 알아들으라고. 이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자, 사소한 일 밑줄.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정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다. 사소한 밑줄. 그러니까 그 님을 그대를 생각하는 절실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소함이라고. 그죠? 그게 사소한 일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게 반어입니다. 그럼 나머지 볼래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면은 꽃이 피네 보면 뭐예요? 이게 그저 김소월의 산유라는 시 같은데요. 네. 그건 반복이죠. 그 다음에 갈봄 여름 빗줄. 얘는 도치죠. 갈이 가을이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없이 이렇게 되죠? 네. 자, 도치하고 반복이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우리 많이 외웠던 시 같아요. 그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네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님이 갔는데 어떻게 안 보냈어? 얘는 뭐예요? 역설. 그렇지. 다음 3번.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를 씻어낸다. 점층법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반어법 찾아오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 작품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였고. 자, 1번은 김소월의 산유화. 자, 2번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 3번이 그저 이양아 씨의 숲일 같네요. 실록의 창.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자, 16년 우리 소방직의 기출문제가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풍자적인 모습인데, 거기에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획일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군부 때 있잖아, 군부. 내용 자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부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풍자했던 작품인데, 네. 근데 그 암울하고 획일화된 모습이 보세요.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좋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자, 사회 그 진라전 사회성의 모습을 획일성을 비판한 모습인데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즐겁다는 식으로 네, 반어였습니다. 반어. 자, 그래서 꼭 알아둘 작품입니다. 네,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 자, 그것도 반어다. 자, 그럼 반어 찾으세요. 그거 했잖아, 답은요? 2번. 그렇죠. 예, 김소월의 먼 흐리였습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1번은요, 역설. 다음 3번에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아니, 모란이 피기간이지. 근데 이것은 과장법이죠. 과장. 아니, 급했다고 356일이면 360날 오겠습니까? 다음. 초록운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양반은 도시 일반욕이요. 자, 우리 풍유법이죠. 네. 그래서 초록운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풍자하고 있는 풍유법입니다. 다음에 역설법이 있는데 이 반어법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역설을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어와 상황의 모순이라면 얘는 네, 언어와
언어의 모순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겉으로 나타난 표현 자체가 표면적으로서는 이치에 어긋난 듯 하지만은 내면적으로서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역설법이라고 안 나오고 모순 형용할 때가 있어요. 모순 형용. 자, 그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의미상은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서는. 근데 안에 진리를 감추고 있대요. 이걸 이렇게 혹시 자, 표층적 역설이 있고요. 다음에 심층적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표층적 역설 있죠? 요걸 따로 말할 때 쓰는 말이 뭐냐? 네, 이것을 모순 형용 또는 모순 어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의미상은 역설이면서도 문법의 구조를 봐봐요. 문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수식, 네, 피수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역설을 따로 말합니다. 그럼 수식, 피수식을 달리 볼까요? 자, 수식은 문법으로 봐야 돼. 자, 여기는 관형어고요. 얘는 체연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거 대표적인 거? 작은 거인. 응? 작은 거인. 그럼 관형어 체연 구조인데 작은이 거인을 꾸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작은 거인, 찬란한 슬픔, 외로운 황홀한 심사,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소리 없는 아우성.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 끊어보시면 이건 전부 다 역설법이면서도 수식, 피수식 구조되어 있죠? 네, 이런 구조고 나머지는 문법 구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를 심층적 역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표층적, 심층적을 구분하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시험 문제. 근데 다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모순 형용이라고 나왔을 때 있잖아. 네, 그때는 네, 표층적 역설을 따로 말할 때 쓰는 말이 모순 형용이었습니다. 이해됐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약, 문답, 서리, 인용, 생략, 돈강, 도노, 경구, 도치. 자, 뒤에 거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자, 7번입니다. 수사법이 다른 거.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2번, 황홀한 비애, 찬란한 슬픔. 1, 2, 3번은 전부 다 뭐예요? 역설이죠? 네, 그러나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던 것. 자, 그게 금빛의 시각, 울음의 청각이 있습니다. 네, 청각의 시각화라는 얘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감각의 전이현상이지 네, 역설이 아닙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개념을 물어버렸어요. 개념을. 자, 기억.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아니, 얻는 것이 돼, 잃는 것이 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법? 역설. 근데 역설법에 대한 개념을 물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1번.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는 뭐예요? 얘는 화류법. 사물의 일부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낸다. 얘는 뭐야? 대유법. 3번은 표현하라는 본뜻과는 반대. 3번은 반어법. 바로 4번이 역설법이겠죠? 네, 답은 4번.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예문을 준 게 아니고 뭐예요? 개념을 줘놓고 이것이 역설법이 뭔지를 알고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기법들 83쪽에 보시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기타 표현 기법이니까요.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가 패러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차이가 나는 모방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디는 뭘 말하는 거야? 주로 풍자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작품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문제 잠깐 볼까요? 답만 체킹하세요. 그래서 원래 정현종이라는 사람의 섬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이것을 뭘로? 섬이라는 말을 사이로 고쳐놨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다. 그 사이에 있고 싶었다. 양편에서 돌이 날아왔다. 그래서 자, 유사한 것을 네, 모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객전도는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돼요? 뒤바뀐 거야. 뒤바뀐 거고. 다음,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다 어떻게 돼요? 의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바로 사물의 감정이죠. 산꿩도 설겨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꿩이 슬피 울었겠어요?
시적 화자가 슬피를 울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슬피 운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산꽁이 울었다고요. 그래서 산꽁에다가 나의 감정을 이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해했어요? 예, 감정이입. 자, 오른쪽에 봅니다. 10번입니다. 그래서 자, 감정이입의 문제였으니까요. 자, 감정이입 어디가 있습니까?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밤길 예롭다. 됐습니까? 예, 바로 1번이 감정이입. 강물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번 아까 우리 뭐 했었어요? 자, 2번은 역설. 다음 3번은요. 아, 고운 펠과 찐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물론 지규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네, 영탄법도 있죠. 영탄법. 이에서 4번은요. 성북동 비둘기, 이 비둘기 나가처럼 문명에 소외된 인간을 상징하는 네, 이건 상징법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 감정이입은 뭐예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신에 다른 사물을 통해서.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은 감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아요, 이건요. 그래서 다른 사물을 통해서 주로 감정을 객관화하거나 절제한 기법인데요. 자, 그래서 11번에 보시면은 객관적 사물. 그래서 서정주 동천에서는 바로 초승달이 객관적 사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가보시면 84쪽에 자, 요건 그 작품들 줄였으니까 외워놓으세요. 아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이거. 그리고 그 보기는 그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지문을 줘요. 지문. 자, 그리고는 이 작품과 같은 자, 배경 혹은 네,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배경이나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 시적 화자의 절실한 심정, 시적 화자의 염원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뭐냐. 그때 전제는 뭘까요? 배경 상황 설정했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그래서 주로 이 본문에 많이 나왔던 것이 정석가였어요. 고려가요. 이걸 줘놓고 이 작품과 동일한 이렇게 보기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보기는 거기 제가 제시한 작품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창을 내고자 조선은 그게 사설시효거든요. 그럼 인생살이의 고달픔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3인이 꽉 막혀있는 방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창을 내어서 여닫고 싶다. 어디에 가슴에다 창을 내겠습니까? 그치? 자, 상황설제 불가능.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 고려 가요에 정석가 있습니까? 예, 그거 잠깐 봐요. 자, 그거 잠깐 해석해 볼까? 삭삭이 세모리의 별에 그 나난이라는 것은 염꾼이가 풀 필요 없어요. 나는이 아니고요. 바삭바삭한 모래벼랑에다가 뭘 심었대요? 구운 밤을 닷대를 심었어요. 아니, 물기도 없는 바삭바삭한 모래에다가 그것도 구운 밤을 심으면 밤이 싹이 트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설정이 불가능이죠, 이제. 그래 놓고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이 유덕가시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했잖아요. 만약에 유덕가시님을 여예아와지다 여기다만 밑줄한다면 얘는 반어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였어요? 바로 상황 설정에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정석가 또 김구의 시조 그 다음에 그 황진의 연정가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황진 연정가. 그래서 동지딸 기나긴 밤을 어떻게 비워옵니까? 그래서 만약에 황진 연정가 밑줄 이게 상황 설정에 불가능하고 안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추상적 시간은 자, 구체적 사물화라. 뭐라고 한다고요? 네, 추상적 시간에 구체적 사물화. 바로 이 말을 상황 설정에 불가능하고 나올 거고요. 자, 문충의 오관산요라고 하는 이거 원래 한시인데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에서는요 한용우님의 찬송이 있습니까? 네, 그 시도 많이 나왔어요. 어느 부분 밑줄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어떻게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 설정의 불가능을 통해서 네, 대상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또 시적 화제의 심정을 봤던 작품이 자, 그 기법이 뭐라고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때? 이 정도면은 표현기 빼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잘 나오는 것이 주로 직유, 은유, 대유, 상징, 그 다음에 반어, 역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감정이입,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상황 설정의 불가능. 네.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문제가 그것뿐이니까. 그리고 우리 소방지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대부분 어때요? 반어 역설이었어요. 다시 좀. 자, 이렇게 해서, 표현, 네. 문학 일반론에서, 네. 앞에 이제 문학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우리 뭐 했었어? 미적 범주, 그 다음 문학 감상의 관점, 그 다음 표현 기법. 이 기본적인 모습은 고전의 현재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에다가 많은 예문들이 있었죠? 작품들. 작품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쪽부터는 우리가 고전 문학사하고 현대 문학사형 모습을 거기다가 제시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 이 문학에 대한 것은 공부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소방직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고전 문학사 이 부분은 또 다음 달에 가서 고전 문학을 할 때 해야 돼요, 어차피요. 그리고 현대 문학사의 모습에서는 문학사를 직접 묻지는 않지만은 어느 작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자 고전 문학사, 현대 문학사는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인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파트 세 번째가 뭐냐? 재밌는 것이 뭐냐? 이제 어휘 인문입니다. 그래서 어휘 인문을 보시면은 주로 유사어휘, 주제별 어휘, 그리고 원래 어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소방직이 뭐가 나올까요? 속담, 격언이요. 근데 이제 속담, 격언 부분은 나중에 또 자료 드리겠고 거기다가 저는 하나 문장 부호까지 지금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 문장 부호도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소방직은 안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문장 부호도 최근에 심치 않게 나와요. 왜냐하면 기존 것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책에 수록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무엇이 개정됐는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후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저는 유사 어휘 있죠? 이 어휘는 한글 맞춤법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 할 수는 없고요. 많은 자료를 드렸으니까 네,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기서 무엇을 물었을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